자, 안녕하세요. 네, 이주성입니다. 자, 오늘 행정법 케이스 프린트 있으니까요. 일단 그걸로 보시고 일단 오늘 책을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살까 말까 고민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 이 교재가 사실 잘 안 보는 교재거든요. 근데 이제 박재훈 교수님이나 이런 교수님 책은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려워요. 저도 뭐 가서 책을 봤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수준으로 행정법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극히 부정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행정법 공부를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했지만 그렇게까지 문제를 처음부터 그렇게 막 종합적인 문제로 하는 것은 사실은 수험생들의 기를 확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익숙하신 분은 또 물론 상관없죠. 근데 이제 문제 케이스를 접근할 때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를 올려가야죠, 그죠? 처음부터 어려운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김양기 교수님이 이제 나름 활발하게, 물론 지금 저쪽에서도 강의하시지만 또 이제 저자가 강의하는 거랑 또 제3자가 강의하는 거랑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하고 일단 케이스를 우리가 이제 행정법 케이스를 뭐 지금 벌써 행시하신 분들도 있고 뭐 변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이스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객관식을 잘하려면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처럼 주관식 문제를 잘하려면 주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케이스를 잘하려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서를 많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기본서를 백날 봐도 케이스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좀 상당히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일단 잘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케이스 문제집을 많이 풀어라. 일단 그게 가장 큰 이제 저로서의 조언이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문제 대신에 이제 우리가 케이스 문제집을 풀 때 방법이 있죠. 그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케이스 문제집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앞에 제목을 줘요. 그죠? 사례 1 해가지고 해서 어떤 제목이 논점이 일단 주어집니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논점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 논점에 굳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조금 쉽게 나오는 문제집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나오는 문제집은 또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거 써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문제집으로 들어가는데 좀 쉬운 문제집은 이렇게 우리 지금 이 교수님 책처럼 딱 그 이게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또 다 썼다고 해서 점수 배점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연습하려고 제가 이렇게 이거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따로 쳐서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선입견 없이 풀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푸는 방법 바로 들어가야죠. 그죠? 푸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문제를 봤죠. 우리 첫 번째 문제 뭐 갑은 경기도 한강역 A지역에서 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익숙한지는 이제 사실은 뭐 일단 저 중급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뭐 초주 하에서 중상계, 중단계, 상단계가 뭐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중하 단계라고 본다면 일단 문제를 봤을 때 밑줄 치고 읽으면서 논점거리를 찾는 거예요. 논점거리를. 여긴 사실 뭐 단순한 문제라서 논점거리가 없지만 논점거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자기가 목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한 보통 시간을 한 뭐 2분 정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그래서 목차를 한번 잡아와서 그 목차랑 이제 우리 답안지에 나와 있는 그 중간식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목차 있죠? 한번 비교하면 그게 가장 단순 비교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 목차 잡는 훈련을 하고 목차 잡는 훈련은 그야말로 우리가 써야 할 답안지에 한 3,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양은. 그래서 목차를 쓴 다음에 그 목차 안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사안으로 연결하는지 그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해서 우리가 완성을 시키는 그게 가장 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훈련할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게 시험을 뭐 한 달 뒤에 보든 두 달 뒤에 보든 이 작업이 돼야, 그리고 또 이 작업만 되면 사실은 점수가 웬만큼 나와요. 특히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시험이 떨어뜨리려는 시험보다는 웬만하면 합격해 그런 시험이니까 이 단계만 거치면 사실은 충분히 합격점을 따고 이제 행시나 사시 같은 경우에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뛰어나게
무언가 다른 사람과 답안지하고는 다른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이건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상단계고,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우리가 요것만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충분히 아침 강의로도 충분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자기가 쓰는 답안의 목표점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려면 이제 이걸 하는 건데, 이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참 성급해요. 보다 보면 저도 그러지만 무조건 이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기지도 못하는데 자꾸 그 모범당 같은 거 보면서 야, 여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까지도 오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심 포인트는 항상 여기 논점 잡고, 그 다음에 논점에 따른 목차를 어떻게 전개하고, 그 다음에 사안 사례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안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그 주관식 강평 같은 거 교수님들 쓰신 거 보면은 항상 사안의 포섭입니다. 케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사안의 포섭이에요. 사안의 포섭.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건 적시 아무리 잘해도 사안의 포섭이 엉망이 되면 점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요건 검토도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점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점수 차이가 커요. 굉장히. 객관식은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주관식 경우에는 이게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잘 검토를 해도 사실은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 거고,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자 이거죠. 그래서 뭐 저번에 6월 우리 제가 8월에 이거 했었는데, 그때는 뭐 변시나 이런 거 준비하신 분들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그때는 많이 좀 들으셨는데, 요번에 하는 건 이제 주로 행시나 이쪽 위주로 했는데, 실제로 행시가 1차 이미 준비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순환에는 뭐 학생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는 이제 예상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봐서 나중에 끝날 때까지 의지가 있으면 이제 저도 그냥 뭐 저군이라도 가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뭐 졸거나 막 이러면 진짜 졸긴 없죠, 당연히. 자, 일단 보죠. 그 첫 번째 사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고, 읽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가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논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여백에다가 한번, 자, 여백에 쓰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이 그 주관식 문제는 세트가 필요합니다. 어떤 세트냐? 반드시 문제점, 그죠? 케이스니까 문제점. 우리 지금 단문 준비도 안 하고 주로 이제 케이스 할 거니까 문제점이 항상 처음에 들어가고요. 혹은 문제 소재라는 말을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검토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 혹은 결어, 어떤 식이라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세트로 거의 습관처럼 쓰셔야 돼요. 그죠? 여긴 점수 배점이 무조건 있습니다. 주관식을 우리가 잘하는 방법은 되도록이면은 감점을 덜 받는 방법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야 득점이 쌓여서, 그죠? 개미 작전으로 해서 조금씩 쌓아서 이제 고득점 얻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고득점을 하려면 숭숭숭 구멍이 뚫리거든요. 근데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일단 이렇게 목차상으로 1번하고 4번이나 1번이나 5번처럼 서로, 그러니까 문제점하고 결론 쓰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 보면 이걸 안 쓰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나 결론 배점이 보통 클 때는 여기서 이게 5점, 5점 이런 식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이거 합쳐서 5점 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30점짜리 배점에서는 이 두 개가 합쳐서 5점이고요. 그 다음에 50점짜리 배점에서는 요게 5점씩이에요.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 10점이면 여기 요건검도 안 해서 숭숭숭숭 점수 날아갈 때 거에 비해서 여기서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여기다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반드시 이게 주관식이 가장 키워드죠. 그다음 이제 사이사이에 뭐 판례를 쓸 때는 학설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할 거고,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팁들이니까. 이미 뭐 연습 좀 해보셨을 테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걸 싹 한번 머릿속에서 그때 떠오를 때만 생각하시고, 일단은 첫 여백에다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가 시간을 드리면 바로 알고 있는 거라도 한번 확인한다 생각하시고요. 자, 갑은 경기도 한강유역 A지구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민물고기 양식장을 설치하고 양식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선임된 도지사가 행정 업무를 인수하면서 재점검하던 중 A지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의하면 양식업 금지구역임을 알게 되어 갑에 대한 양식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사실관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에 갑은 정당하게 허가받아 수억 원의 투자를 한 양식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 사실관계하고 주장관계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사실관계에다 느닷없이 주장을 넣는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그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케이스는 마지막에서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본안에서 갑의 주장의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자,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소의 적법요건을 막 쫙 적시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소의 적법요건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그거는 물론 감점은 아니죠. 그죠? 감점은 아닌데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죠? 100점을 주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소 문제죠. 그죠? 30점짜리니까. 그러면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그러면 인용 여부는 뭐예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인용이죠. 그죠? 인용이 따른 그 판단이니까 그거를 한번 내가 판사라면 어떨 것인가 그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적법요건 따지고 이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자, 인용 여부를 검토하시오. 여기서 나와 있는 논점이 대충 아마 좀 뭔가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거하고 이거는 당연히 습관처럼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이 큰 복차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죠. 그죠? 지금 제가 시간을 딱 일단 제가 같이 읽었으니까 1분 드릴게요. 그 여백지에다가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크게 써도 되고 뭐 작게 써도 되고. 시간대가 딱 1분 재겠습니다. 자, 시작. 네, 다 쓰셨죠? 불가능은 할 수, 당연히 뭐 너무 쓰다 말다 이런데 당연히 쓰다 말죠. 그죠? 근데 이제 세세하게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일단 큰 논점이 뭐냐? 그죠? 30점짜리니까 주려는 그 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20점의 배점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 가지고 계신 분 교재 푸셔도 되고요. 교재 없으신 분은 그냥 제가 지금 쓰는 거 한번 보세요. 23페이지인데 교재로는 23페이지고요. 자, 일단은 역시 문제 소재입니다. 문제 소재는 일단 뭐가 문제되냐? 사실관계가 뭐냐면 갑이 이미 그죠? 허가를 받아서 양식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갑에게는 사실은 무슨 뭐 느닷없이 이제 불어닥친 큰 불이익인데 일단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참조 조문이 없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 이제 참조 조문이 없으면 우리가 일단 시간 배분이 다른 그 분석하느라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사실은 어쨌든 참조 조문이 없다는 게 일단 쉬운 문제라는 거였고,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아서 양식업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양식업하는 중간에 갑자기 도지사가 민선이니까 바뀌었겠죠. 그래서 도지사가 바뀌어서 봤더니 여기 금지구역이네. 금지구역이라는 건 사실은 이미 이때부터 금지였는데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았으니까 뭔가 지금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돼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지구역이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금지구역이니까 양식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양식업 허가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허가와 허가 취소라는 극단적인 사항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를 문제 소재에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 소재가 써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건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많이 내가 찍었던 문제다 이렇지 않고서는 문제 소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즐겨 쓰던 방법은 일단 논점 떠오른 대로 다 적시해보고, 그 다음에 논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신뢰보호 원칙이거든요. 왜냐면 믿었죠? 믿은 거에 대한 배반이니까 여기서 쉽게 나오는 거예요. 신뢰보호다.
신뢰보 원칙이다. 그래서 신뢰보 원칙만으로는 요새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어쨌든 신뢰보 원칙을 주요 논점으로 써야 갖고 나면 이거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이게 신뢰보 원칙이 나오면 일단 자동적으로 요건 검토가 쭉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은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건 검토가 안 되면 괜찮아요. 요번에 하면서 제가 중요한 거 위주로만 할 거니까 그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요건 검토만 미리 다 외워 놓으셔도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1시간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좀 아주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복습 꼭 하셔야죠. 어쨌든 신뢰보 원칙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요건 검토. 그래서 우리가 뭐 선행위가 있어야 된다거나 해서 그 두 문자로 해서 쭉쭉 외우는 거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하고 어쨌든 그 5개 일단 쓰라는 얘기니까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온 건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신뢰보 원칙으로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써버리면 점수 배점이 20점에서 여기 보시면 15점밖에 배점을 못 받아요. 15점이 뭐야? 8점밖에 배점을 못 받습니다. 8점밖에. 그죠? 요 문제집이 그래도 좋은 게 그 점수 배점이 일반적인 점수 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굳이 딴 사람에게 평가를 안 받고도 내가 써서 이걸 어느 정도 배점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관식 문제 가장 큰 단점이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근데 지금 신뢰보 원칙에다 논점 나왔어요. 그 신뢰보 원칙만 쥐장장 써봤자 8점이에요. 30점에서 8점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주관식 시험 문제는 내가 쓴 거랑 남이 채점해 준 거랑 차이가 커요. 그래서 쓰고 나서 신뢰보 원칙 잘 썼다. 사례보 포석도 잘했어. 그리고 나오면 자기 혼자 8점 받고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써도 실제로는 30점 만점에서 뭐 15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또 뭐가 있느냐? 당연히 처음에 일단 행정청의 이 처분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처분의 법적 성질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돼요. 그죠? 처분을 물론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쓰고 들어가요. 쓰고 그게 5점 배점입니다. 5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의 적법 가능성 이걸 떠나서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밝히고 나야만 거기에 따라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이 최소한의 요건으로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처분의 법적 성질이 5점짜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보 원칙에서 이제 요건 검토하는 게 그게 이제 그 3점, 그죠? 의미 효력하고 적용 요건에서 그게 이제 합쳐서 한 12점 정도 됩니다. 없으신 분은 제가 세목차를 잠깐 써보면 이번에 우리가 자 일단 허가 취소죠. 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을 일단 밝혀요. 사실은 이제 법적 성질을 안 밝히면 그냥 뭐 점수를 5점 정도 버리는 건데 뭐 이 경우에는 소의 적법 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뭐 크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발로 얘기했던 신뢰보 원칙이 여기서 이제 적용 여부가 들어갑니다. 아까 하다 말았구나. 이걸 이렇게 다 쓰고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각각 신뢰보 원칙에 따라서 요건 검토 할 거 아닙니까? 요건 검토하면서 요건 검토를 할 때 이렇게 각각 요건에 있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안 포섭 하잖아요. 사안의 포섭. 이 요건 충족 여부. 된다 안 된다 이거 있죠? 된다 안 된다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결국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 이게 이 문제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 그러면 그때 가서 문제 소재를 써도 됩니다. 제가 즐겨 써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 소재에서 이게 30점짜리면 3줄, 50점짜리면 5줄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해놔서 거기를 비워두고 미리 쓰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나서 문제를 소재를 쓰면 내가 이 문제를 이미 다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 그 방법을 제가 채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논점을 들고 가려면 사실 그날 기출문제도 아니고 처음 보는 문제인데 당황하거든요. 사실 사람이. 근데 이게 문제 소재를 쓴다는 건 어버버 한다니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나중에 사안 검토 해보니까 이거 이 문제다. 그럼 이미 이때 문제점 고치기는 너무 늦어요. 그러면 사람이 교수님이 이거 채점을 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요건의 이제 큰 목차들을 물론 보시겠지만 문제점을 한번 쭉 읽으시거든요. 그게 보통 그 문제를 케이스를 파악하는 가장 채점할 때 빠른 말 논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서로는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얘 답안지가 이뻐 보이거나 나빠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점에서 버버버버 하면은 이미 이거 써봐야 이놈은 별로 못 쓰는구나 이렇게 이미 선입견이 들어버린다니까요. 근데 문제 소재를 딱 보면요. 저도 채점 여러 번 해봤지만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소재를. 기자 출신 그런 사람도 엄청 잘 써. 근데 이런 양반들을 딱 쓰는 거 보면 야 얘는 볼 것도 없어.
선입견이 그렇게 확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버벅거려도 야 얘는 뭐 잠깐 실수했겠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심리가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수를 잘 쓰셔야 되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실제로 수험생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참 안 나와요. 진짜로 이게 수험생이